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을 막 떠나보내고 텅 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집 현관이 부서져 있는 순간을요.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친정엄마 49제를 막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고 손에는 절에서 받아온 엄마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48평생 그렇게 텅 빈 가슴으로 집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도어락이 누군가 망치로 내리친 것처럼 와장창 부서져 케이스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더군요.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안방 장롱을 열어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도둑이 아니라는 걸. 도둑보다 더한 제 인생을 28년간 빨아먹은 그 사람들이라는 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친정엄마 49제를 다녀온 며칠 사이에 제 시댁이 어떻게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돈을 훔쳐 해외여행을 떠났는지, 그리고 제가 그날 밤 어떤 결심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심 하나로 다음날 28년을 떵떵거리며 군림하던 시댁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났는지도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영상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처럼 평생 참고 살아온 분들의 사연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상도의 어느 작은 읍에서 시장통 좌판집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엄마 최순자 여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콩나물이며 시금치며 떨이로 받아온 채소를 다듬어 파셨죠. 손이 늘 갈라져 있었고 겨울이면 그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미선아, 사람은 가난한 건 죄가 아닌데 염치 없는 건 죄다. 알았지? 받은 건 갚고 신세 진 건 잊지 마라. 엄마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결정지을 줄은 그때는 몰랐죠. 저는 맏이었으니까 동생들 학교 보내려고 고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봉제 공장이었어요.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끝이 다 부르트고 바늘에 손가락을 몇 번이나 찔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엄마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동생들 등록금 하라고요. 21살 되던 해 친구 소개로 지금의 남편 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성실하고 말수적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참 잘해줬습니다. 그 사람도 가난한 집 장남이었지만 저는 가난이 무섭지 않았어요. 둘이 열심히 살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날 처음 인사드린 시어머니 윤말숙 여사가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손이 야무지네. 우리 집은 장남이 가장이라 네가 정호 받쳐주면 우리 집안이 다 산다. 알았지? 저는 그게 며느리한테 거는 평범한 기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28년짜리 노예계약서에 도장 찍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저 네, 어머니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신혼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작은 인쇄소에 다녔고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달 만에 시어머니가 우리 단칸방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미선아, 너희 시동생 정수가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다. 형이 형 노릇해야 하지. 너희 둘이 벌잖니. 좀 보태라.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생 등록금을 댔어요. 1학기, 2학기. 그러더니
정수는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을 안 하더군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호프집, 노래방, 휴대폰 대리점 손때는 족족 말아먹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미선아, 정수가 이번엔 진짜 잘 될 사업이라는데 시드머니가 모자란다네. 너희 형편이 제일 낫잖니. 저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친정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받은 건 갚고 신세 진 건 잊지 마라.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게 뭐가 있다고. 그런데도 저는 그 말에 묶여서 거절을 못했습니다.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내줬어요. 돌려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두 아이를 낳아 키웠어요. 큰딸 하나, 작은아들 둘이. 두 아이 분유값, 기저귀 값을 아끼면서도 시댁 돈은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정호 씨는 그저 미안해할 뿐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정수 도련님 사업 자금. 미안해, 미선아. 그래도 엄마인데 어떡해. 내가 장남인데. 저는 그 장남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인 줄 몰랐습니다. 정호 씨한테 장남은 가족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며느리를 갈아 넣는 통로였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손재주가 있었으니까요. 봉제 공장에서 배운 기술로 40이 다 되어갈 무렵 동대문에서 작은 의류도매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벽 시장에서 옷을 떼다가 소매점에 넘기는 일부터 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낮엔 거래처 돌고 밤엔 장부 정리하고 친정엄마가 시장 좌판에서 저를 키웠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업을 키웠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늘 미안해 하셨어요. 미선아, 엄마가 못나서 너를 이렇게 고생시킨다. 시댁에 그렇게 퍼주지 마라. 내 새끼들 생각해야 하지. 엄마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해. 엄마는 걱정 말고 몸이나 챙겨. 그게 제가 엄마한테 한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엄마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잘 사는 척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 봐요.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두어두게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니까 시댁의 요구도 같이 커지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우리 집 통장을 자기 돈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 20명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음식 장만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누이 정희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시동생 정수는 술만 마셨고요. 명절 끝나면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라고 했습니다. 미선아, 명절인데 동서들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 하지. 큰 며느리가 인심을 써야 집안이 화목하지. 저는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시누이한테, 시동생한테,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들 모임 회비까지요. 제 친정 엄마한테는 변변한 용돈 한 번 제대로 못 드렸는데 말이에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시댁에는 그렇게 퍼주면서 정작 저를 낳아주고 키워준 친정 엄마한테는 늘 인색했어요. 엄마가 미선아, 엄마 김치 냉장고 하나 사고 싶은데 하셔도 저는 엄마 다음 달에, 이번 달은 좀 빠듯해 했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되면 또 시댁에서 돈이 나갔고요. 엄마가 70이 넘어가면서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평생 시장 좌판에서 쪼그려 앉아 일하신 탓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선아, 너 요즘 친정 엄마한테 너무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시집 온 사람이 시댁일을 먼저 챙겨야 하지. 정수가게 보증금 만기가 다가오는데 형이 좀 도와줘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니, 지금 저희 친정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아이고, 노인네 아픈 거야 다 그런 거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정수 보증금이 급하다니까. 저는 그 순간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아픈 게 다 그런 거라니. 저 사람한테 우리 엄마는, 아니 우리 친정은 그냥 돈 나오는 구멍 하나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정수 도련님 가게 보증금이라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거절이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병원에서 엄마 손을 붙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 갈라지고 거칠던 손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못난 딸이라서 엄마한테 김치 냉장고 하나 못 사드리고. 엄마 일어나. 응? 엄마 우리 같이 여행 가기로 했잖아. 제주도. 엄마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다며. 내가 모시고 간다고 했잖아. 엄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제 마지막 인사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가셨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일만 하다가 비행기 한 번 못 타보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보고요. 저는 엄마 장례를 치르면서 제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주던 단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서조차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조문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친정일에 정신이 팔려서 요즘 시댁을 영 소홀히 해. 그래도 어쩌겠어. 자기 엄마 죽었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슬픔이 너무 커서 화도 안 났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시누이 정희는 부의금 봉투를 세고 있었어요. 자기가 낸 게 아니라 들어온 부의금을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옳게 이 부의금 중에 우리 시댁 쪽 손님들이 낸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정산은 해야겠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정엄마 부의금까지 정산하자는 사람들이라니요. 장례를 마치고 저는 49제를 준비했습니다. 엄마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평생 한 번도 호강 못하고 가신 엄마니까 마지막 가는 길만큼은 정성껏 모시고 싶었습니다. 절에 가서 49제를 올리기로 했어요. 마지막 막제 날에는 동생들과 함께 절에서 하루 묵으면서 엄마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막제 전날 저는 정호 씨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내일 동생들이랑 절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올게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당신은 집 좀 잘 봐줘요. 그래, 미선아. 잘 다녀와. 어머니 잘 보내드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호 씨는 그래도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막제를 올리던 그날 저는 절에서 엄마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49일 동안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져 나오더군요. 엄마 잘 가. 다음 생엔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만 하면서 살아. 알았지?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낳아줘서 키워줘서 엄마 딸로 살아서 나 행복했어.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지. 두 아이 생각해야 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요.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집 도어락이 부서져 있었어요. 누가 망치 같은 걸로 내리쳤는지 번호판이 박살나서 케이스가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요.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누가 뒤진 것처럼 서랍이 다 열려 있고 물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도둑이었어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는 제가 비상금을 넣어두는 금고가 있었어요. 거기엔 현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49제 비용과 동생들 보태주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묘소 정비하려고 따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평생 시댁에 퍼주면서도 그 돈만큼은 엄마를 위해 쓰려고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엄마 영정 사진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미선아, 정수가 급해서 잠깐 빌려간다. 어차피 식구끼리 내 돈이 어딨냐. 우리 가족 여행 좀 다녀온다. 집 잘 봐라. 시어머니, 가족여행이라고요. 제 친정엄마 49제 비용을 제 엄마 묘소 정비할 돈을 훔쳐서 우리 집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돈으로 가족여행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 저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호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어락이 부서졌고 금고가 비었어요. 어머니가 쪽지를 남기셨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정호 씨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선아, 그게 엄마가 정수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하셔서 네가 절에 가 있는 동안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그리고 다 같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셨어. 나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회사 때문에 난 빠졌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 문 부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아요? 우리 엄마 묘소 정비할 돈이에요. 우리 엄마 49제 비용이라고요. 미선아, 미안해. 그런데 어쩌겠어. 엄마가 막무가내로, 그리고 정수가 진짜 급하다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28년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이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제 피와 살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부서진 도어락과 텅 빈 금고, 그리고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딨냐는 쪽지 한 장이었어요. 그 순간 신기하게도 눈물이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다시 서늘한 결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엄마 영정을 주워서 곱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영정 사진 속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가 늘 그랬지. 시댁에 그렇게 퍼주지 말라고. 엄마 말이 다 맞았어. 그런데 엄마, 나 이제 안 그럴게. 엄마, 보고 있어. 이 딸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고 나서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쥐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 퍼준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갔는지를요. 우리 시댁이 떵떵거리며 사는 건 전부 제 사업과 제 신용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시동생 정수의 가게 보증금과 사업 자금은 전부 제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어요. 정수는 신용불량자라 자기 이름으로는 돈을 빌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제가 보증을 서거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대줬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도 가게 월세 보증도 전부 제 신용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는 아파트, 그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통장이 제 통장이었어요. 시어머니 휴대폰 요금, 시누이 정희가 할부로 산 자동차 할부금까지 제 카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명절 용돈, 경조사비, 시댁 식구들 보험료 셀 수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28년간 묵묵히 막아왔습니다. 한 번도 끊을 생각을 못했어요. 끊으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큰 며느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세뇌당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부서진 도어락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줄을 끊을 수 있는 가위가 처음부터 제 손에 쥐어져 있었다는 걸요. 저는 곧장 책상에 앉아서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8년간 시댁으로 나가던 모든 돈줄의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빠짐없이요. 첫째, 시동생 정수가게 임대차 계약. 이건 제 명의로 된 보증이었고 마침 그달 말이 재계약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보증 갱신을 안 하면 정수는 가게를 비워줘야 했어요. 둘째, 시어머니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자동이체. 제 통장에서 빠지고 있었으니 자동이체만 해지하면 끝이었습니다. 셋째, 시누이 정희 자동차 할부금이 연결된 제 신용카드. 카드 정지하면 다음 달부터 할부가 연체됩니다. 넷째, 정수 명의로 돌려쓰던 제 명의 대출. 이건 좀 복잡했지만 은행에 가서 정리하면 될 일이었어요. 다섯째, 시댁 식구들이 제 사업체 법인카드를 가족카드라고 멋대로 발급받아 쓰고 있던 것. 이것도 전부 정지였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다 적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왜 이걸 끊을 생각을 못했을까? 왜 이 무거운 짐을 28년이나 혼자 짊어졌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친정엄마의 그 말, 신세 진 건 잊지 마라. 저는 받지도 않은 신세를 갚는다고 평생을 바쳤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신세진 사람한테 갚으라는 거였지, 나를 빨아먹는 사람한테 다 퍼주라는 게 아니었다는 거리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엄마 49제 때 입었던 검은 옷이 아니라 사업할 때 입는 단정한 정장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더 이상 울고 있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자기 인생을 되찾으러 가는 사업가 김미선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에게 제 명의로 된 모든 대출과 보증, 자동이체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종이가 한 뭉치가 나오더군요. 28년간 시댁으로 흘러간 돈이 숫자로 찍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 돈이면 친정 엄마한테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집을 사드리고도 남았겠더라고요. 저는 직원에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기 이 자동이체 전부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보증건은 만기 갱신 안 합니다. 이 가족카드들 전부 정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수 명의로 돌려쓰던 이 대출은 명의자인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상환 요구 통지가 가도록 절차 밟아주세요.
직원이 잠시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군요. 고객님, 이거 전부 해지하시면 연결된 분들 쪽에 바로 영향이 갑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괜찮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 가지 일을 더 했습니다. 정수가 운영하는 가게의 건물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 건물주는 저와 오래 거래해 온 분이었습니다. 정수 가게 보증을 제가 서고 있다는 걸 아는 분이었어요. 사장님, 그동안 신세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말로 끝나는 박정수 씨 가게 임대차 보증건 저는 갱신 안 합니다. 보증인에서 빠지겠습니다. 정식 공문 보내드릴게요. 아니, 김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럼 박정수 씨는 보증인이 없어서 재계약이 안 될 텐데요? 네, 압니다. 그건 그분 사정이고요. 저는 더 이상 그분 보증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28년 동안 짊어졌던 짐 하나가 툭 하고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정호 씨가 동남아에서 돌아오기 전에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큰딸 하나와 작은아들 둘이는 이미 다 큰 성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평생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지켜본 증인이었어요. 엄마, 잘 결정했어.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 했어. 우리는 엄마 편이야. 큰딸 하나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고마워서요. 제 자식 농사는 적어도 시댁 농사처럼 망하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호 씨에게 문자 한 통을 남겼습니다. 여보, 나 아이들 데리고 집 나가요. 도어락은 새로 바꿨고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28년간 당신네 가족한테 들어간 돈줄 오늘 전부 끊었어요. 우리 엄마 49제 비용 훔쳐서 간 그 여행 잘 다녀와요. 그게 당신네 가족 마지막 여행일 테니까.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요. 그리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두 발로 그 문을 걸어 나왔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떠난 다음 날 동남아 여행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시댁 식구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들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터진 건 시동생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여행지 호텔에서 건물주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했으니 새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면 이번 달 말로 가게를 비워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수는 새파랗게 질려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갑자기 보증을 빼면 저 가게 어떡하라고요? 당장 다음 달부터 장사 못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도련님, 식구끼리 내 돈이 어딨냐면서요. 그동안 제 돈으로 가게 보증 서주고 사업 자금 대주고 그게 다 식구끼리 그런 거잖아요. 이제 도련님도 식구 노릇 좀 해보세요. 본인 가게는 본인이 책임지셔야 하죠. 형수님, 우리가 형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수님이 우리 집안 큰 며느리잖아요. 도련님, 제가 큰 며느리라서 28년간 도련님 등록금에 사업 자금에 가게 보증까지 다 서드렸죠. 그런데 그 큰 며느리 친정엄마 49제 비용을 도어락 부수고 들어와서 훔쳐가셨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 도련님 여행 가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큰 며느리 안 합니다. 그동안 즐거우셨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음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전화가 온 건 신우이 정이었습니다. 올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 차 할부금이 연체됐다고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어. 너 내 카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형님, 그거 제 카드예요. 형님, 차 할부금을 왜 제 카드로 내고 있었을까요? 28년 동안요. 이제 제 카드는 제가 정지했으니까 형님 차 할부금은 형님이 직접 내세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야, 너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야? 어머니가 가만 안 계셔. 형님, 우습게 본 적 없어요. 무서워서 28년간 다 퍼준 거죠.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 49제 비용을 훔쳐가시는 거 보고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졌어요. 아, 그리고 형님, 지난번 우리 엄마 부의금 정산하자고 하셨죠? 그건 제가 정산해서 따로 청구서 보내드릴게요. 식구끼리 내 돈이 어딨겠어요. 그쵸? 정의는 펄펄 뛰었지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아파트 관리실로부터 관리비가 몇 달째 밀렸다는 독촉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동이체가 끊겼으니까요. 게다가 휴대폰도 요금 미납으로 정지가 됐고요.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네가 미쳤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 관리비 자동이체를 끊어 휴대폰을 정지시켜?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이 어디 있어. 너 당장 다 원상복구 안 해? 저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호통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 관리비를 며느리가 28년간 내드린 게 정상인가요? 휴대폰 요금을 며느리가 내드리는 게 효도인가요? 저는 그동안 효도한 게 아니라 호구 노릇을 한 거예요. 뭐라고? 너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어머니,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어머니는 제 친정엄마 49제 비용을, 우리 엄마 묘소 정비할 돈을 우리 집 도어락 부수고 들어와서 훔쳐가셨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라 절도예요, 어머니. 주거침입의 절도. 알고 계세요? 제가 도어락 수리 기사 부르면서 다 사진 찍어놨고 어머니가 남기신 쪽지도 보관하고 있어요. 정수 도련님이 우리 집 문 부수는 거, 우리 아파트 공동현관 CCTV에도 다 찍혔고요. 수화기 넘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고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할게요. 왜냐면 그쪽이 더 무서워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바로 돈이에요. 저는 오늘부로 시댁으로 나가던 모든 돈줄을 끊었어요. 관리비도, 공과금도, 정수 도련님 보증도, 정희 형님 차할부도 전부요. 이제 어머니 가족은 어머니 가족 돈으로 사세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미선아, 너 정말 정호는 어쩌고. 아드님이요? 아드님은 우리 집 문 부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던 사람이에요. 제 엄마 49제 비용 훔쳐가는 걸 알면서도 동의한 사람이고요. 저는 그 사람이랑도 끝냈어요.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아끼시는 장남, 이제 어머니가 끼고 사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후련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댁은 정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정수는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게를 비워야 했어요. 그동안 제 돈으로 굴러가던 사업이니 제 돈이 빠지자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제야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정수의 사업은 정수의 능력이 아니라 제 신용으로 굴러가던 거였다는 걸요. 신우이 정희는 차 할부금을 못 내서 차를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자기 살림이 빠듯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겠죠.
그동안 제가 다 막아줬으니 자기가 얼마나 분수에 안 맞게 살고 있었는지 몰랐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밀린 관리비와 공과금을 감당 못해서 결국 그 아파트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평생 큰 소리치며 살던 분이 며느리 돈줄 하나 끊겼다고 그렇게 무너지더군요. 그게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이었다는 걸 그제야 안 거예요. 그리고 정호 씨는 여행에서 돌아와 텅 빈 집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 바뀐 도어락 앞에서 비밀번호를 몰라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제야 자기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겠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8년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호 씨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빌었어요. 미선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난 놈이라서 엄마한테 휘둘려서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정호 씨. 28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바란 건 딱 하나였어요.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앞에서 미선이 힘들어하니까 그만하세요라고 말해주는 거. 그 한마디면 됐어요. 그런데 당신은 28년 동안 그 한마디를 안 했어요. 우리 엄마 49제 비용 훔쳐갈 때조차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너무 늦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정리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제 명의로 된 사업체와 재산은 전부 제가 지켰어요. 어차피 그건 제가 28년간 새벽잠 못 자고 일군 거였으니까요. 정호 씨는 빈손이 됐지만 저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28년 동안 제 인생을 자기 어머니한테 갖다 바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친정엄마 묘소를 정성껏 단장했습니다.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엄마가 좋아하던 들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호구 안 해. 엄마 말대로 나를 빨아먹는 사람들 다 끊었어. 엄마, 보고 있지? 엄마 딸, 이제 똑바로 살게. 그리고 엄마 미안해. 살아계실 때 김치 냉장고 하나 못 사드려서, 비행기 한 번 못 태워드려서. 그런데 엄마, 나 이제 매년 엄마 보러 올게. 좋은 데 데려가 달라고 했던 약속 마음으로라도 다 지킬게. 그날 엄마 묘소 앞에서 부는 바람이 참 따뜻했어요. 마치 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빨아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예요. 받기만 하고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28년을 호구로 살았어요. 거절하는 법을 몰랐고 제 인생의 주도권을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를 빨아먹지 않는다는 거요. 우리 엄마는 평생 손가락이 갈라지도록 일하면서도 저한테 단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댁에 그렇게 퍼주지 말라고 내 새끼들 생각하라고 하셨죠.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지금 혹시 저처럼 거절을 못해서 누군가에게 평생을 바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손에는 처음부터 그 줄을 끊을 가위가 쥐어져 있다는 거요. 단지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위를 드는 건 절대 불효도 배신도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지키는 가장 정당한 권리예요. 저는 지금 두 아이와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업도 더 잘 되고요. 시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 인생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군요.
매달 친정엄마 묘소에 가서 들꽃을 살피고 두 아이와 맛있는 걸 먹고 가끔은 엄마 대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도 갑니다. 엄마가 못 가본 그 길을 제가 대신 걸으면서요. 엄마, 보고 있죠? 엄마 딸, 이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28년을 버텨온 그 줄을 끊을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한 번 더 참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줄이 정말 지킬 가치가 있는 줄인지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의 사연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부디 더 이상 혹으로 살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